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특별한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후손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150여 년 전에 한반도를 떠났던 1세대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지 못했죠. 이들 대부분이 무국적자인데요. 광주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후손찾기 연구조사를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와 손을 잡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우리 김재기 교수님 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뿌리찾기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올해는 굉장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를 직접 모시고 고려인 뿌리찾기 프로젝트의 성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재기 교수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우리 대학생들 아직 방학하기 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수업은 다 끝났죠? 오늘까지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우리 교수님께서 학점도 되게 후하게 주신다고 소문났더라고요. 뭐 상대 평가라 비례했습니다. 네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지역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그런 또 일을 하시는데 바로 고려인들의 뿌리찾기 프로젝트에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혹여 이 프로젝트를 좀 하시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그 하다 보니까 34년 전, 와, 그렇구나. 1991년도죠. 예. 그때 대학 4학년 때인데 통일부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소련 공산당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92년도에 92년. 붕괴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가면서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고려인 교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 보면서 미하일 박 교수님이신데 고려인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 이후부터 쭉 90년대 중반, 2000년대 또 코로나 전 2000년 1월까지 이제 러시아 우수르시크, 예. 블라디보스톡, 아르점 이 지역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살던 분들이 다시 귀환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 이 시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봉사활동 실적이 이 대학 전체적으로 좀 저조했나 봅니다. 그래서 네. 학생 지원처에서 네. 이제 좀 전공과 연계한 그런 과목이 있으면은 이제 같이 추진해 보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고려인 마을에 가서 그들의 뿌리를 찾아주는. 그래서 2000년 20년대에도 9명 데리고 갔었는데요. 네. 그때도 그 뿌리찾기 그런 운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코로나 중단됐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4년 만에 네. 재개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함께 우리 교수님 연구팀에서 또 활동하는 우리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전공 과목이 이제 다른 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디아스포라의 정치 경제라는 그런 이제 전공 과목이 아마 국립대학에는 유일하게 있을 겁니다. 전남대학에요. 네. 또 재한인 연구를 뭐 2000년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하면서 그런 예.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수강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하지만은 네. 이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살던 고려인들이 이 올곡동에 지금 많이 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주는 봉사활동을 하자는 그런 걸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와 이제 한국어 두 개 버전으로 면담 표도 만들었습니다. 아, 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면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제 그 1세대들이 조선에서 언제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부터 해서 예.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이라거나 우스리스크에서는 강제 이주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예. 주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지를 넣었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해서는 주로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데 살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예. 그리고 또 고본질이라는 뒤에 화면 나옵니다만은 소련 지역에서 이제 고본질. 고본질, 예. 계절적 영농제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려인 하면 떠오르는 게
수박, 양파 이런 채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들 비타민을 제공해줬던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조사해보자.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최종 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지도하면서 또 현장 굉장합니다. 와서 또 고려인들도 소개하고 하면서 예. 아주 올해 특히 7월, 8월이 엄청 더웠잖아요. 예. 그때 땀 펄펄 흘리면서 학생들이 같이 아유, 참 거의 보람됐겠습니다. 매주 와가지고 하면서 학생들도 보람 있어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한국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연구도 우리 고려인 마을과 함께 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 가운데서 아직 여전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무국적 고려인들이 우리 구소련 지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50만 정도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최대 5만 명 정도가 5만 명. 무국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건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추정일 뿐이고. 특정 지역에 예.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뭐 집단 농장에 뭐 한 20% 정도 된다. 그런 거 생각하고 했을 때 이제 네. 했던 거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구소련 지역 때 살았던 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있고 주로 우즈베키스탄에 그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고본지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등록 안 했다든지 또 우크라이나 많이 갔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예. 난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또 타지키스탄 난민 그 분쟁 때 우즈베키스탄에 왔는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도 여행 가면 등록을 그때 했었는데 그걸 안 하면은 벌금을 물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돈이 막 그때는 10달러, 20달러가 엄청 큰 돈이었기 때문에 네. 한 20년 동안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국적 취득 못 하게 되고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수교하고 외교부가 많이 노력해서 그래도 예. 그런 우즈베키스탄 국적 취득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한 최소 한 10,000명 정도는 계시지 않나 예.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꽤 크군요. 교육이라고는 경제 활동 자체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해외로 출입국 이제 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제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몇 분 정도가 국적을 취득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에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국적 취득은 이게 보통 2년, 3년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리죠. 거군요. 예.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관련 게 이 법률 정책도 아주 엄격해요. 예.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 비자 제도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F4 뭐 재정부 비자라거나 F5 영주권,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 이런 수준인데 대부분 들어오신 분들은 F4 비자를 받고 또 한 3년 정도 이제 소득이 있고 또 이제 뭐 범죄 사실이 없고 한국어 예. 능력이 되면은 이제 영주권과 또 5년이 지나면은 또 국적을 취득하는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이게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렇게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군요. 예.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지 한국인하고 그것도 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는 자기 이제 선조들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그 후손들은 한국어 능력이나 예. 거주 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8월 15일 날 매년 그 후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군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렇군요. 예. 독립운동가 유공자에 대한 예외에 대한 법률에 예. 그 후손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목숨 걸 예. 박치고 싸웠던 그에 대한 이제 보완으로서 이제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8월 15일 날 한 3, 40분 정도 그렇군요. 고려인들, 중국 동포들, 멕시코, 쿠바까지 예. 지금 서운 주소된 후손들이 국적 그렇군요. 취득하고 있고 고려인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아무래도 이거 그렇죠. 입증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녹록치만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이고. 그래서 서운 추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예. 현재 우리 국가보훈부 공원 전자 사료실에 들어가면 한 18,000분 정도가 서운 추서됐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학자들이 최대 100만 명은 소원 받아야 된다는데 아직 18,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3.1운동이 제일 많고요. 해외에서는 중국이 한 2,000분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 400분,
그 다음 정도가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 200분 되시는데요. 예. 전수 안 된 분들이 한 40%입니다. 본 저 아직 창고에 지금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서원들이 창고에 있는 서원들이 있고 고려인들도 거의 한 200분 정도가 아직 선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직 전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과 같이 최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그 작업을 우리 교수님 팀에서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 다 망실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강제이주 당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사회주체다 보니까 뭐 적보라거나 특히 한국과 조선과 관계된 자료들을 거의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기록들이 없었고 그래도 어떤 한 5번 정도는 족보를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 갖고만 있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족보는 이제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러시아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여튼 애지중지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게 조선에서 한 100여 년 전에 떠났던 분이 강제주 당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갔다가 다시 또 한국 강주로 오면서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을 보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을 만나서 이제 이게 실마리를 풀기 또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래도 옛날 세대라 한자를 보고 이분은 어디 성씨에 무슨 파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해서 알려줬을 때 그분들은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 디아스포라라는 우리 용어를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심심치 않게 듣고 계시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가 원래 거주하던 지리적, 문화적 중심지에서 또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시는 분들, 또는 그 민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우리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역사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간략히나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올해를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6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쟁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우리 이주했던 블라디보스톡이나 신안촌 같은데, 그다음에 우스르시크, 야르좀, 나즈돌리에, 미하일로프, 꼬레모바, 나오드카 이런 지역들이 초기에 이제 우리 이주했던 분들인데 1864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한 1860년에 이제 북경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 청나라 원래 청나라 땅이었던 연해주가 이제 러시아 땅으로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청나라 시기부터 1800년대 거의 초반부터 한인들이 이주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러시아 공식 기록이 1864년이라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훨씬 이전부터 좀 이주의 역사가 있겠군요. 크게는 뭐 병자호란 때 끌려 갔던 분이 60만 명이 나는데 그분들 후손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이제 그 애국권이 박탈된 을사도 계약, 그다음에 1910년 주권을 뺏기면서 그때는 이제 의병과 독립운동.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농민들이 많이 한경도촌 농민들이 이 경제적 이유죠. 배고픔 때문에 많이 두만강을 건너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같이 가족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주로 가는.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가 우리 독립운동, 해외 독립운동 사이의 양축이거든요. 무장투쟁에.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그게 37년까지 이어졌었죠. 37년 이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한인들 이주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이주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활동 무대가 중앙아시아로 이제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굉장히 쉽게 160년의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겠군요. 뭐 공식적인 자료니까. 그렇죠.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님과 고려인과 관련된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시고요. 라디오를 통해 함께 듣고 계십니다. 1606번 쓰는 애청자님께서 교수님 강의실이 아니라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라는 문자 주셨고요.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세상 생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재희 교수님께서 출연하셨군요. 지난번 방송된 고려인 이주 160주년 특집 방송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까지 보게 돼 영광이고요. 교수님께서 한인 독립운동가 묘지 발굴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또 우리 애청자분의 빵톡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이 러시아 강제 유지로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후손들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재외국민 재외동포 조사를 센서스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이 최당 50만 명 정도로 예. 하고 있고 아마 미국이 260만, 중국이 한 50만. 중국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일본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 국가가 많죠. 중앙아시아는 또. 예, 예.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한 18만, 20만.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 한 13, 4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전체 블라디보스토크부터 해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그러니까 노보시비르스크라거나 하바로프스크, 이르크츠크, 바이카로스가 있는 그런 지역도 한인들이 현재 살고 있거든요. 아, 거의 뭐 전역이 다 분포되어 있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군요. 한 10만 명 정도가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스리스크 같은 지역이 인구가 한 10만 되는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거의 한 2, 3만 되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그 시의원, 뭐 부시장 이런 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뭐 기반도 잡으신 분들도 그렇죠. 꽤 원래 많으시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열чин 시대 때. 자, 연해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의 또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고, 당시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을사늑약 이후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망명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받아들여서 해외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 활용을 했는데, 당시 우리 고려인들이라 함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었거나 또 일본의 이른바 폐악지를 좀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이 뿌리머스키라고 연해주 지역의 주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60만 인구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려인들 한 블라디보스톡 한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기 이주 1800년대 초기에 블라디보스톡은 중국말로는 해삼이라 했거든요. 조금 어촌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지역의 한 80%가 이 조선 사람들 마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이제 최대 37년까지 한 20만 넘게 30만 명까지 이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구분했던 게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소학교 같은 게 한 300개 이상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봉 신문이라 해가지고 아방가르드 그런 신문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내닌기치로 바뀌거든요. 중앙아시아로 옮기면서 그런 신문사도 있었고 방송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까지 있었어요. 초중고 대학. 그다음에 독립운동 단체가 있기 때문에 무장력도 있었죠. 농사도 지우고 또 뭐 어업 특히 나우드카라거나 그런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업에도 좀 많이 종사했었고 그래서 산업적인 그 기반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지금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그 무대도 결국 안중근 의사는 주로 연해주에 계셨던 최재형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후원을 받아서 하얼빈에서 하얼빈은 거의 러시아가 개척한 도시죠. 그러니까 가깝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30년대에는 고려인 자치공화국까지 요구할 정도로 규모가 컸죠. 거의 뭐 우리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겠군요. 군사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생산 경제적인 수준도 되고 뭐 이런 요인들이 아마 또 강제 이주의 또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언제 종식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광주 고려인 마을 종교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귀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런 선행들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꽤 많이 됐는데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건 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예. 강주만이 가지고 있는 또 뭐 강주 정신의 실천이라고 할까요? 아, 우리가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말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뭐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여러 이제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데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주저없이 했다는 거죠. 그게 예?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다 고본지로 갔던 분들이시거든요. 예, 고번지. 예. 예. 거기서 이제 밀농사라거나 쌀 농사, 수박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게 됐는데, 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분들을 하여튼 강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예. 근데 이보다 더 4년경에 또 강주 시민들이 한글 학교 세운 거 아세요? 소련이 붕괴되고 예. 전남 정치학과 교수님들을 몇 분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 거기 현재 방문했는데 우리말을 모르는 거예요. 네. 구소련 시절에 스탈린 시절 때 그런 언어 정책 때문에 그래서 예. 5곳에 한글 학교를 세우는데 다 강주 전남 시도민들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런 또 이미 30년 전부터 예. 강주 시민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예. 그래서 천산 한글학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타슈켄트 세종 한글학교, 예, 예. 그리고 국민연립과 졸업생이 허선웅 선생이 지금 교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수만 명이 거기 거쳐서 이제 예. 한국어, 한국 문화를 알렸었고, 그래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1급까지 한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 광주 정신이 또 스며든 곳이군요. 그렇죠. 아, 그때 그렇죠. 뭐 특정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정 신문이나 강주일보에서 그때 예. 대대적으로 모금 운동도 해서 아, 그런 역사. 학교 운영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마 쭉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예, 예.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교수님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고려인 분들이 우리 고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뭐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만나시는 우리 고려인들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 주로 평일에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네. 주로 주말에 가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은 뭐 경제적으로 자립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이 이런 공단이나 농촌 지역에서 예. 대부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70, 80 먹으신 어르신들도 일을 하시는구나. 아, 우리도 뭐 농촌도 일을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구소련 시절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이 또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한 좀 쉴 때가 됐는데 좀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년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비자죠. 비자. 체류. 예. 체류 조건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딱 2년 3년 금방 닥쳐오거든요. 그럼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분들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법적 제도적으로 이게 좀 해결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법무부가 뭐 어차피 우리 지금 사회가 최대 500만 명 외국인을 예, 유입하는 그럼요. 정책을 예. 크게 단문화 정책, 뭐 출입국 정책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 또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소멸 위기한 대안으로 그리고 농촌 지역 가면은 다 뭐 베트남, 태국, 외국인 캄보디아 노동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일을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흐름 추세가 이제 예. 글로벌 시대에 그걸 가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 특화 비자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역 소멸 그렇군요. 지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단기 체류보다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좀 이 생활할 그렇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일단은 역사, 그럼요. 우리 한글을 배우고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 베트남 마을도 만들고 예. 또 캄보디아 마을도 만들고 몽골 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고려 마을을 보면은 그 답이 보입니다. 네. 그것이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센터도 많고 그런 게 갖춰지게 되면은 우리 이제 주요 농촌 지역도
빈지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 몇 군데 또 확대해서 고려인 마을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와 그러니까요. 관이 협력해서 그런 예. 구조를 만드는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고민 좀 해볼 그런 지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대안도 예. 내년부터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려인 마을을 충분히 우리 연구를 예. 하고. 예, 예. 자, 교수님 이 고려인들에 대한 기록을 찾고 또 하나하나 이 퍼즐을 맞춰가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언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거죠. 예. 고려 마을이라 해서 환경과 사투리를 그분들이 그래도 소통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어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족보 같은 게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 내부에 좀 뭐 불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야심하게 그럽니다만은 네. 우리 같이 돈독한 그런 관계, 가족 관계보다는 이 족보가 공개됐을 때 나만 이익을 보자는 이제 예. 그런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아. 또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네네. 우리는 이제 젊은이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는 종친회라는 우리 한국만의 고유한 유교에 바탕한 예. 그런 조직이 있으면서 같은 혈연 공동체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고려인들은 그런 걸 경험할 틈이 없었죠. 네. 이 사회주의 체제 봉건적 요소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상당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입니다. 네. 자, 교수님 앞으로 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 어떤 활동을 좀 해 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분 정도 현재 지금 족보를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래서 뭐 광주 이시는 우리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 광주이시거든요. 광주. 예. 예. 그런 분이 그 족보를 갖고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한강 작가가 네. 이제 광주 전남 청주 한시 정친에서 방문했는데 그분은 통째 족보를 갖고 계세요. 예. 청주 한시. 예, 그래서 정친회 분도 만났었고 이제 그래서 또 담양 전시는 바로 옆에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만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족보를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찾아야 되겠고 제가 이메일을 올려놨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와요. 네. 이런 족보를 갖고 있는데 찾고 싶다. 또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를 해야 그런 될 것 허브 같고.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자,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당부의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식사 한 끼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그분들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점심이나 저녁 때는 그런 행사를 한 5번 했거든요. 네. 근데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고려인 마을에만 이분 사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강주시로 좀 끌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 마을을 벗어나서 강주 시민과 어울리는 예. 그걸 전남대학에서 이제 주시는 몇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네. 또 언론사에서도 이제 취재했던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제 그래서 고려인 마을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강주시의 충장로에서 또 동명동에서 예. 만나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공동체에 그렇죠. 관심들이 필요한 지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예. 영주권도 갖고 계신 분도 알겠습니다. 계시고 네. 어째 우리 이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확산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5234번님께서 김재희 교수님 신문 등으로 활동하신 내용 기사로 종종 접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고 반갑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라는 또 우리 청취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겨주시고 좋은 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희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